도토리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부동산을? 그때 저는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안 좋은 말도 듣게 되고 욕도 듣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뭔가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템플릿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찍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쓰신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차익을 얼마나 내셨어요? 저는 지금 아파트 현재 4채를 원래 매수했는데 한 채는 매도를 했습니다. 요 네 채를 다 차익을 더하면 어느 정도 돼요?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도 무조건 순수익 10억 이상은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33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파트들은 제가 20대 때 다 이미 세팅을 해놓은 아파트들이에요. 20대 때 아파트 네 채를 다 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실 진짜 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전세입자분들이 8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도토리입니다. 근데 직장이신데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아기도 키우면서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여기 집 한번 구경해봐도 되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확실히 애기 키우는 집 티가 나네요. 아무래도 아기 용품들이 있고 장난감 같은 것들이 조금 있네요. 늘 궁금한 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기는 본인 집이세요? 여기는 지금 제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해서 내 집에서 살았는데 왜 월세로 살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돈이 되게 많고 부자였으면은 그냥 실거주를 했겠는데 실거주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를 실제로 주면은 투자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묶이는 돈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월세로 살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애기 키우는 집이기도 하고 집 구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건 뭐예요? 네, 저기 안쪽에는 이제 안방이 있고 여기는 약간 창고방, 여기는 네,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창고방도 따로 있어요? 네네, 여기가 34평이다 보니까 좀 넓은 편이에요. 지금 방이 저쪽에도 2개가 더 있고요. 방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화장실도 2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가 얼마나? 원래 여기가 시세가 300만 원이 넘어요. 한 350만 원 정도인데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여기 한 200만 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보증금 5천만 원에 한 350 정도 하는 거예요. 네. 500만 원에 여기가 약간 사연이 있는 매물이었어요. 제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월세를 할 때도 그렇고 손품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아요. 그러면 이제 숨은 그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사실 사연이 있는 매물이었는데 그거를 좀 제가 해결을 잘 하고 보증금을 많이 낮추어서 협상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네요. 맞아요. 한번 제대로 진짜 배워놓으면 어딘가에든지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진짜 네. 최근이네요. 그거 어떻게 손품 발품 파신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조건에 맞게 필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다 보면 이 물건은 되게 싸네? 뭔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네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등기부 같은 거를 떼봐서 여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한 거는 여기가 지금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게 하나도 제게 없어요. 아기용품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을 협상을 해서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냉장고 제외하고 본인 게 거의 없다는 건데 어떤 게 본인 거예요? 애기 매트랑 여기 애기 장난감 같은 것들만 이제 제 거고 소파나 뭐 피아노 이런 장이라든지 식탁 이런 거 다 여기 원래 계시던 분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 위주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월세 다니면서 사실 제대로 된 가전제품을 산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다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저기 시간 보시면은 이제 12시 되는 말을 하거든요. 육아휴직 하셨다 했는데 평소에는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시세를 모니터링을 하고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루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시세잖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평소 작업실이세요? 네. 이거는 뭐예요? 뭔가 되게 많이 교수님처럼 적었는데. 그냥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는 내용을 칠판에 좀 적거나 하는 걸 좋아해요. 메모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그런 공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되게 많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차 생산량. 이게 부동산이랑 연관이 있어요? 사실 주식보다는 좀 덜 하지만 부동산도 결국에는 금리의 어떤 영향, 수요 공급 영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로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몇몇 공식들만 알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만의 공식화를 시켜가지고 지인이라든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 궁금한 게 보통 아파트 시세 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호갱노노, 네이버 네. 부동산 이런 데 키잖아요. 근데 왜 엑셀 먼저 키세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시세를 보는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템플릿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서 이거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찍어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매월 말일 정도에 이렇게 시세를 실제로 봐요. 프롭테크를 활용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네이버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호갱노노라든지 아실 이런 프롭테크에서도 나와요. 지금 이 시트는 25년 2월 28일 제가 말일에 리뉴얼을 했었던 거고요. 원래는 매월 초에 하다가 이번에 토어제 나오고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구별 대장 아파트를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단지는 제외를 했어요. 예를 들면 목동이라든지 구정 현대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장 아파트만 모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부동산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대장 아파트가 하나 오르면 그 옆에 아파트들이 갭매우기라 그래서 따라가요. 그 시세를. 저희가 사실 강남을 바로 진입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여기를 보는 이유가 강남이 오르면 그 다른 지역이 오르고 뭐 잠실이 오르면 그 다음에 강동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하남이 오르고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장 아파트는 회복이 다 됐어요. 네. 정고점을 이미 회복해서 이미 더 많은 신고가를 뚫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지역들은 아직 회복을 못한 곳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회복을 못한 지역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회복을 못했다는 거는 부동산은 급지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1급지나 2급지보다는 수요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벌써 부동산 다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얘네들은 대장 아파트니까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은 살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근거로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사실 대장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초중고 다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대단지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경우 못 진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학군, 일자리, 호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쓰신 방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차익을 얼마나 내셨어요? 첫 번째 투자를 했던 거는 한 6억 정도 지금 현재 차익이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아파트를 몇 채를 매수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아파트 현재 4채를 원래 매수했는데 한 채는 매도를 했습니다. 요 네 채를 다 차익을 더하면 어느 정도 돼요?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도 무조건 순수익 10억 이상은 있습니다. 10억이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33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파트들은 제가 20대 때 다 이미 세팅을 해놓은 아파트들이에요. 20대 때 아파트 네 채를 다 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실 진짜 사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전세입자분들이 8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10억이 올랐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혹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처음 투자한 거는 2018년,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불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2020년대 들어서는 역전세 맞고 그때부터 시즌이 시작이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역전세 난 거는 21년 하반기에서부터 22년 이 정도부터 흐름이 있었어요. 마지막 아파트를 제가 만삭 때 그때 막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때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는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게 30%씩 떨어졌던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잠실 엘스 아파트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1년 12월까지 25억 찍었다가 이게 지금 23%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아파트가 지금은 이렇게 37% 이미 회복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라 보는군요. 그러면은 아예 저점일 때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요 정도에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종아리 정도에 샀다가 좀 더 떨어졌다가 이제 오른 거죠. 이게 100% 하락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사람은 사기꾼. 내가 그 흐름을 보면서 아, 이 정도는 사도 되겠다는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들어간 거죠. 저 때 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샀는데 역전세. 그래서 아파트들이 경매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토리님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절대 실거래가와 딱 맞춰서 전세 세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2천, 3천만 원이라도 싸게 세팅을 해놓으면요. 전세입자가 나중에 나갈까 고민을 할 때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가 있으면 안 나가요. 왜냐면 자식들도 여기서 학교를 가고 있고 이사하려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사비도 나가고 그런 부대 비용들이 이제 있잖아요. 중개사비 같은 것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세를 그렇게 꽉 맞추지도 않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연끌을 하지 않은 거죠. 연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세가 없었어요. 보통 연끌을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연끌을 한 거잖아요. 그때 돈이 많으셨어요? 저는 돈이 없었죠. 그렇지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 최대치, 연끌하지 않는 최대치를 알았고 그거를 현명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사실 돈이 없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는 내가 5,000원, 10,000원을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요. 어쨌든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옷 사듯이 사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값 떨어질 때 다들 부동산 망했다, 부동산 사면 안 된다 이런데 왜 사셨고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부동산은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사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평범하기 때문이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야 돼요. 왜냐면은 월급만 모아서는 이 물가라든지 이런 상승률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CPI라고 그런 물가지수 같은 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부동산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지지부진하게 오르는 거죠. 안 무서웠어요? 저 때 떨어질 때?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게 더 돈이 있었으면 정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서 하락기 때도 되게 집도 많이 보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집 사라고 정말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 아파트들 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샀죠. 왜 안 샀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가진 주관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기서 떨어진다, 전문가들이 떨어진다. 근데 사실 그거는 현재를 기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좋은 아파트들도 싼 가격에 던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말만은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사고 파신 서류 같은 것도 다 있어요? 그럼요. 네. 한번 구경해봐도 돼요? 네. 뭔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거래를 했던 그런 등기권리증이에요. 여기 보면 스티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등기권리증이 있어야지 실제로 이 사람이 이때 집을 샀다 하는 그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진짜 매매 계약서는 몇 개인 거예요? 아까 네 채 그건가요? 네, 그 네 채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 계약, 이분들이랑 실제로 전세 계약했던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계약을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했던 계약서 어떤 거예요? 맨 처음에 했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8년 8월 13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2018년에 진짜 사셨네요. 그러면 네. 제일 최근에 산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산 거는 2022년 하반기에 샀던 거죠.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등기 보안 스티커 있고 진짜 22년에 사셨네. 근데 인천에 사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인천에 사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해당 그 법원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서 이건 부천입니다. 제가 집을 사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집을 산다 하면은 서울권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새 채를 사고 나서 마지막에 산 게 왜 부천에 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한 게 중개사분들이랑 같이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집을 살 때라든지. 근데 이제 급매물을 받게 돼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너무 싼 거예요. 그때 시세보다도 너무 싸서 그거를 거래를 했고 되게 잘 된 케이스죠. 그리고 하나는 시부모님이 부천에 계셔서 실거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쌌길래 바로 결정하실 수 있던 거예요? 그때 시세보다 거의 한 2억 정도가 쌌으니까. 근데 그때가 부동산 이제 막 하락기 초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던지던 시기였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런 분들은 싸게 내놨던 거죠. 근데 이게 살짝 더 떨어졌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저점에 잡은 거죠. 이렇게 2억이나 싸게 나오면은 바로 누가 채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부 매물이라고 있어요. 서랍 매물. 왜냐면은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은 공동 매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개사분들이 수수료를 반반씩 떼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물건은 서랍에서 장부를 꺼낸다 그래서 그런 서랍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진짜 살려는 사람이다 싶으면 문자로 주거나 전화를 줍니다. 사실 되게 받기 어려운데 저는 방문도 되게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했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까 서랍 매물이라 네, 했잖아요. 네. 그거를 꺼내게 하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그 임장크루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아서 중개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도 그 사람들 방문하면 막 법적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게 엄포 놓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만큼 이제 그런 문제로 힘드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냥 가가지고는 절대 안 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매물을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럼 되게 아쉬워하면서 또 계속 전화하고 이 매물 없는지 연락하고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러 매물도 따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 매물은 중개사님이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되게 오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임장 크루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살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내가 아예 정말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거기를 그냥 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거를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진짜 공부만 하는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시간이 소중하듯 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임장 크루를 하는 이유도 부동산 초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임장을 해봐야지 뭔가 알지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척해버리면은 초보분들은 부동산 어떻게 배워요?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책을 보든 아니면 강의를 듣든 사람들한테 일단 배울 수 있는 건 확실히 배우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임장이라는 거 자체가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어떤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여기 환경, 백화점은 있는지, 내가 실제로 거주할 때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된 게 임장이거든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그 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살 경우에 보는 게 좋죠. 실제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임장 크루가 문제가 뭐냐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실제로 이거를 여기 뭐 호재가 있나? 오르려는 분위기인가? 하고 매물을 걷어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럼 매물이 또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려는 분들이 진짜 그래서 못 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살려고 한두 개 매물을 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조직적으로 계속 몇십 개의 매물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지역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멀쩡하게 집을 살려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초보자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즘에는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두시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몇십 개의 매물을 보지 않아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부동산 초보자분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도토리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부동산을? 사실 저도 그냥 평범한 20대 같았어요. 소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카페 가서 맛있는 케이크 먹는 거 좋아하고, 사실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신랑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서 신랑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신랑도 뭐 투자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그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쇼크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살 때 그냥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근데 그러다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빵 맞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운적인 영역이 있네요. 사람을 되게 잘 만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사실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때보다도 정보가 훨씬 많거든요. 그때는 유튜브가 이렇게 흥하지도 않았던 시기여서 진짜 책 보고 되게 발품, 손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부토리님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안 좋은 말도 듣게 되고 욕도 듣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뭔가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소비적인 삶을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도 제 손에 남는 돈이 정말 없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집을 한 채를 살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얼마였어요? 그때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월급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CD가 필요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모으신 거예요? 그렇죠.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그때는 또 돈을 모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 돈을 모았죠. 처음에 시작한 CD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군요. 그때는 이제 5천만 원이랑 실제로 신랑도 모은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이랑, 그리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집 6억 오른 아파트. 네네. 그 집을 사신 거고, 그 집을 투자용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신랑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좋은 투자처는 서울에 노른자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동구를 사게 됐어요. 내가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해놓으니까 굳이 내가 살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자산이 커가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자잖아요. 그때 당시 이자 어느 정도 내보셨어요? 이게 진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금리 한 4% 이 정도 치면은 1년에 이제 400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내면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월에 한 33만 원, 36만 원 그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근데 아까 연끌 안 하신다 했는데 마통에 신용대출 연끌한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원리금
계산을 해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7억짜리를 사요. 그럼 2억이 있으면 5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나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면 돼요.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원금도 일부 상환을 해야 되지만 원리금 상환처럼 그렇게 내가 계속 몇백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몇 년 뒤에 사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아파트는 2020년 상반기에 샀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땠어요?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없을수록 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제가 월세 25만 원짜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나는 조그만한 빌라에서 월세 25만짜리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에 대해 현타는 없었어요? 사실 안 힘들었다면 진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사실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 거죠. 저 스스로한테. 근데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는 첫 번째 매수했던 게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게 저의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실 힘든 일 진짜 많잖아요. 제가 진짜 설명하려면 진짜 긴데 제가 이직을 했는데 선배가 1년 반 동안 저한테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게 멘탈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 어때? 나는 그래도 자산이 있는데 약간 그런 제 뒷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래서 바퀴벌레도 진짜 많이 나왔고 곰팡이, 결로 다 겪었어요. 사실 진짜 쉽진 않았고 일반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근생 건물 같은 거를 약간 용도 변경을 해갖고 사무실 같은 그런데 바닥 완전 냉골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퇴근하고 가면은 한동안 못 씻었어요. 패딩 입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나중에 표현하고 싶어서요. 60, 70 그때 돼서도 전 지금처럼 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자유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랑 내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고 용돈도 드리면서 내 자식도 원 없이 키워주고 싶어요.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좀 내가 아껴 살자.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부동산은 저렴했으니까 너 가난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매우 비싸고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아껴서 뭐하냐 현생을 즐기면서 살자라는 이런 뉘앙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남들처럼 살면 그냥 남들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돈 겨우 벌었잖아요. 그거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받았는데 그거 그냥 돈 쓰는 게 너무 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커가는 그런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파트는 어디 쪽에 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는 월이자 얼마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첫 번째 아파트의 전세금이 오르면 그걸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1억 이상이 올라서 그것과 그동안에 또 2년 동안 모았던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갈아타기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두 번째 아파트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어요. 그때 22년 이제 중순 정도 됐을 때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생기고 다주택자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전세가가 오르는 순간 내가 투자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은 그걸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일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강남 한 채 물론 되게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건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채가 있지만 되게 안정적이고 실제로 제가 대출도 거의 다 갚았거든요. 전세 제외하고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내가 강남으로 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요. 그러면은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나를 시간의 자유로 가져다 주는가?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결정. 답은 없어요. 근데 되게 좀 신선한 관점이 나왔어요. 초보자들은 알 수 없는. 맵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중요하지 않고 전세가가 오르는 게 중요하다. 물론 파는 시점에는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전세 나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이걸 운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래서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아파트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팔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실투자금 500으로 1,500만 원의 수익을 남긴 거죠. 오, 주식을 치면은 300%.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아파트 투자가 최근에 했던 네 번째인가요? 네, 경기도에 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사실 부동산 투자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23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실제로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세 사기가 되게 심해서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래서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리 전세가율이 올라서 투자금이 줄어든다 해도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지 투자할 만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추세인가요? 지금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세 이 돈이면 한 1억만 더 있으면 아파트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그냥 아파트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뚫다가 결국 매매가와 벌어지는 시기가 또 와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지금도 사실은 회복을 많이 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일반 직장인이면? 사실 직장인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대출을 한 5천만 원을 받아서 1억으로 만들고 갭 1억 정도 되는 거를 투자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요. 혹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갭이 1억대 혹은 2억대여도 지금 살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제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 시세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사기 좋은 시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실제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지인분이랑 그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가지고 몇 천만 원이 오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아니라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전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저도 사실 어떤 멘토가 없었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발품, 손품 진짜 다 팔아가면서 저 스스로의 이 세팅을 잘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정보도 많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거 진짜 본인이 잘 결정만 하시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추천하잖아요, 사라고. 어디까지 추천해줘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지역도 알려주고, 예를 들면 단지를 뽑아와요, 몇 개를. 근데 저도 말도 안 되는 단지를 뽑아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10년 넘게 샀는데 안 오른 아파트인데 그런 거는 다 걸러주고 제가 알려줘요. 아, 이런 거를 사야 된다. 예시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 부터리님이랑 부동산에서 얘기 좀 해봤는데 이 영상에 출연해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치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성과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가 지금 결심하신 어떤 분 한 명, 한 분의 어떤 삶을 바꿔주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자면? 처음부터 어렵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성과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에 되게 꼭대기에 있는, 정상에 있는 목표만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계단 하나, 이걸 하나 올라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